에 관해서 현태가 제안한 거에 보면 이주비 이자 대여금으로 조합에 대여하겠다는 게 4,616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권리가액의 60%로 해서 연 3%, 그다음에 4년간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이주비 자체는 어떻게 대여를 해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용만 가지고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주비 지원을 안 받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한 환급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신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 환급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겠다는 건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에 국한된 질문이신 거죠? 예. 이주비 대출은 저희가 지금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 때문에 종전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주비 대출이 40%까지 줄어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족한 20%를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 대출을 더 추가해서 조합원에게 부족하지 않게 대여를 해드리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관련된 이자 비용까지도 모두 무이자 사업비로 대여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저희가 제안해드린 이사비용 7천만 원에 대한 그 금융 프로그램에 단순히 현금 7천만 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별도로 5억을 무이자로 빌려받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께서 이주비 대출이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이렇게 금융지원으로 제공해드리는 이사비용 7천만 원을 무이자로 5억을 받으시면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리도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드린 거고요. 더 나아가서 조합원께서 빌리신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입주 시에 정산을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 내가 동일한 어떤 32평을 살고 계신데 특정 동일한 평형을 선택하셔서 만약 10억 원 정도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한 분은 이주비 대출을 안 받으셨고 한 분은 이주비 대출을 만약에 받으셨다면 10억 원의 환급금에서 이주비 대출 이자만큼을 빼고 받으시는 그런 정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주비 대출을 받으시는 분과 안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정산을 할 수밖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DTV 40%도 저희 땅을 담보를 가지고 빌려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 소위 기존의 아파트 대지를 보고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40%밖에 못 빌리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거 가운데 환급금 10억에서 안 받은 분은 그냥 10억 원을 환급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주비 지원을 받으신 분은 그 이자 부분을 공제를 하고 환급을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비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주비 대출을 조합원님께서 평균적으로 조합원 한 분당 10억 원을 대출을 받는 걸로 이미 사업 시행 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님께서 만약에 환급을 그 프로그램 그 계산식을 보시고 내가 이 평형을 선택하면 얼마를 환급받는구나 라고 그 표를 보시고 확인을 하셨는데 만약 이주비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하시면 오히려 그 환급금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미 이주비 대출을 계산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사비에 관해서 이제 7천만 원 또는 4년간 무이자 5억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부실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PT 하실 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부실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좀 설득을 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꾸 이사비용 7천만 원 때문에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는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이자로 대여해드리는 그 1조 원 이상의 금액은 GS건설과 저희의 그 조달 금리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회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즉 1조 원 이상을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는 GS건설은 4.5% 이상에 빌리고요. 저희는 3%에 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1.5%의 금융비용이 절감된 비용을 저희는 아파트 공사에 더 쏟아부은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는 지금 반포 권역에서 1등 브랜드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땅에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의 반포 1단지를 수주해서 앞으로 이 건물이 100년 이상을 가게 될 텐데
저희가 강남권의 최고급 단지, 최고급 아파트의 이름, 그것이 DH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현대가 투자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 전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하님께서 의심의 여지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에 방송 광고하는데도 1,000억 원 이상 듭니다. 만약 이 건물을 지어놓는다면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반포장이나 레미안 퍼스티지가 그 단지를 지어놓고 우리나라 반포군역에서 최소 1등, 2등 가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재정 상태가 충분히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때 반포 단지에 저희가 올인해서 여기를 최고의 단지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는 바로 DH가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꾸 연설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현대가 뭐 이렇게 돈을 우상으로 이사비 뭐 1,000만 원이 안 들 것 같은데 준다고 그러는 거 듣고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좋은데 다른 데는 다 이사비 주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10조 되는 공사를 7천만 원 먼저 주겠다고 하고 혹시 그런 의심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서 괜히 저희들만 나쁜 시 됐어요. 다른 단지에서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도 정치적인 문제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면.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GS 건설인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비용은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소송 문제로 비화돼서 나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오피하실 수도 있다라고 사실상 조합원님께 이러한 주장을 하는 회사는 GS였고요. 그런데 GS건설의 이사비용 실체를 보면 대여비예요. 예. 저 대여비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번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천만 원의 이사비용 또는 5억의 무이자로 빌리실 수 있는 그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열어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렇게 이사비용이 책정된 이유는 바로 지역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아파트 지역이고, 조합원이면 만약 인근에 이주를 나가시게 되면은 지방이나 경기도에서처럼 1,0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는 이주를 나가실 때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만약에 인근에 전세를 나가실 때 월세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전세로 들어가실 때도 그것이 부족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외부에서 또는 인근에서 거주하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되 그 보증금을 또 주셔야 되는 부담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형편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가 원활한 이주 촉진을 위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요. 이것은 서울시 공동표준 사업시행 약정서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전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 GS건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나 논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이제 환급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급금은 이제 조합원이 자기가 분양 신청을 했는데 돈이 이제 권리가액보다 낮은 거를 신청을 해서 돈을 이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환급금에 대해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시에 분양금이 10%, 또 공사기간 사회균등분할 시점에서 분양금액이 40%, 또 실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 말일 중에 앞서는 날의 분양금의 50%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얼핏 봐서는 돈이 분양 수입이 안 들어와도 주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분양 수입이 안 들어와도 환급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일반 분양에 들어왔는데 분양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가정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는 앞서 사업 제안서에 정확히 명시해놓은 바와 같이 지금 질문 주신 그 내용처럼 환급금에 대한 거는 막대한 일반 분양 수입에서 조합원에게 환급금 우선으로 그 비율대로 환급 우선으로 가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무이자 사업비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고 마지막에
공사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환급금 우선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이 상환할 때까지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공사비를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양사가 다 똑같고요. 환급금을 네, 먼저 맞습니다. 분양 수익금에서 그러니까 양사의 그런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조기 지급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조기 지급한다고 제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환급금 먼저 그 비율대로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 상환 나가고, 그 다음에 대여금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그 상대사하고는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온 다음에 15일 이내에 이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기 지급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조기 의미가 뭔가 예. 뭐 저 굴빈지 그런 게 아니고 분양 수익금이 안 들어와도 미리 현대가 주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예, 통상 그렇게 다 가는 거고요. 거기에는 대여금 상환이나 공사비를 나중에 지급하게 주실 때도 보통 한 보름 정도 내외에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관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적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자신 있게 아까 PT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네네. 뭐 차별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측에서 제안한 거 보면 저희 사업계획서에 이제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당 5,100만 원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도 더 밑으로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그러면 5,100만 원에서 만약에 4,500만 원에 분양이 된다 그러면 그 600만 원 차익을 보존해 준다는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보존해 준다 그러면 세금이나 회계 처리 같은 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검토가 된 건지.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막 남발하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해주겠다고 해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나 회계 처리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검토가 된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분이 그 지금 5,100만 원에서 만약 그 분양이 안 돼서 금액이 좀 낮게 분양가를 승인을 5,100만 원 이상 못 받은 바람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5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차이가 발생하면 그거는 저희가 보장해 드린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고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사비를 인하해 드리면 됩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그걸 드리면 당연히 세금이 나오겠죠. 저희가 계약된 공사 금액을 절감시켜드리면 그 차이, 그 손실 대신 보존금만큼 저희가 보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그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85% 잡혀 있는데요. 네. 만약에 현대가 시공사로 된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것도 저희가 사업 제안서 최저 분양가를 설명하는 그 페이지에 정확히 명시를 해놨는데요. 조합원께 저희가 34평 기준 5,100만 원의 최저 분양가를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조합원의 할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나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조합에서 이미 사업시행 총액 책자에 실어놓은 바와 같이 5,100만 원을 기준으로 15% 할인된 약 4,300만 원짜리 조합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 향후 일반 분양가가 5,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그 할인된 금액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조건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할인은 그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픽스해가지고 적용을 하시겠다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면 80%를 적용을 하면 조합원 분양가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비율적으로. 예,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5,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 할인된 4,300만 원으로 예시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5,100이 6,000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4,300의 조합원 분양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5% 할인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만약 6,000으로 가게 되면 4,300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 할인율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조합원들의 분양가 할인된 금액은 시공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합에서 또는 조합원들께서 동의하에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조합원들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조합원 분양가를 혹시 높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한 저희가 자신있게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조합에서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1+1이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네? 1+1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종전 가격하고 그 퍼센테이지를 조정 안 하면은. 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일반 분양 수입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환급금도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예. 그런데 조합님들께서 분양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 자산 감정평가 결과는 우리가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일반 분양가 마음대로 받듯이 함부로 등락을 거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전 자산 감정가를 기준으로 조합원 할인 분양가가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만 조합원들이 1+1이 가능한 것은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합님께 부담이 되거나 또는 1+1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저희 약속입니다. 예,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지금 저희 사업계획서에는 일반 분양가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현대가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 네. 일반 분양가는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저 분양가는 저희가 조합의 수익 보존을 위해서 보장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고 일반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조합분께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펜트하우스 층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에서 이미 펜트하우스에 대한 예상 가격을 조합에게 알려드렸는데요. 그 가격 이상 여부는 조합님께서 또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그 펜트하우스를 임의로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에서 충분히 결정하신 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호수 배정 원칙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아까 GS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32평형 소유자가 1+1을 포기를 하고 큰 거 한 채를 만약에 분양 신청을 했는데 42평이나 62평형 소유자가 1+1을 선택을 하면서 1+1 가운데 한 채는 25평을 가져가지만 나머지 평형은 뭐 이제 46평을 가져간다거나 56평을 가져간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32평형 소유자가 한 채를 분양했을 경우에 그거보다 더 큰 평형 소유자가 1+1을 신청함으로써 경합되는 평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56평에 대해서 경합이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30평 소유자가 한 채를 선택하는 경우에 좀 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동호수 배정을 할 때 권리가의 구성으로 이제 커트라인을 정하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30평 소유자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있는데요. 뭐 40평하고 62평 소유자 간에도 마찬가지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공사가 선정되면 만약에 동호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평형을 배정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조합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9월달에 건설회사가 선정이 되면 기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내용을 바탕으로 인해서 조합님께서 분양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 대안을 만들어서 입찰 때 제시한 내용은 기존의 조합원님께서 무려 70에서 80% 이상의 조합원님들께서 1+1을 선택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의견 조합원의 기존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설계 대안을 만들어 보신데 현재 부동산 종합대책이나 세금 문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합님께서 최근 들어서 1+1을 급격히 포기를 하시고 대형평형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달에 건설회사가 선정되고 나면은 종전의 조합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님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분양 신청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분양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인해서 조합님께 선호하시는 평형대가 골고루 최대한 조합원들이 다 만족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평형대가 조정이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사업장이나 어느 시공사나 모두 분양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인해서 세대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 조합처럼 1+1에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더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조합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합님께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이 전체 조합님께서 분양 신청 결과에 따라서 만족하실 수 있는 설계 대안을 수립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공사로 되시면 조합임원에 대해서 그 동호수납 환경 배치에 대해서 우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님 그 관리 처분 때는 조합원의 종전 자산이 어떻게 감정평가 받았는지